번역문학 특강 5번째 이야기입니다. 번역과 세계문학 다시 쓰기. 오늘은 타고르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아시아인들 모두에게 아주 친근한 외국인 나디근 시인입니다. 타고르 하면 한국인들에게 대번에 떠오르는 시, 바로 동방의 등불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국인 친구들에게도 또는 일본인 친구들에게도 이 시 동방의 등불이 바로 떠오를까요? 오늘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서울에서도 대학로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제가 조금만 걸어 나가면 대학로 한복판에 이런 흉상과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학로라고 하면 곧바로 우리 성균관대학교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대학로라는 이름은 성균관대학교를 위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식민지 시기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로니에 공원 바로 옆, 지금 예술가의 집이 바로 경성제국대학 본관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맞은편에 서울대 의대만 남아있고 모두 이전했죠. 대학로에 있는 흥사단 본부 앞에 이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세운 도산 안창호 선생 흉상이 있고, 조금 옆쪽에 바로 타고르 흉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시비는 지방 어느 공원에 있는 시비입니다. 한국에는 이렇게 동방의 등불 시비가 여러 군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시인이죠. 물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럽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상이 처음 제정된 게 1901년이었는데 벌써 12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죠. 1913년에 타고르가 동양 출신으로는 처음 수상하면서 인도와 동양을 전 세계에 드러낸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죠. 그러면서 시성, 시의 성인으로 일컬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국어 벵골어가 아니라 영국에서 영어로 시집을 낸 덕분이라고 하죠. 물론 처음에는 벵골어로 썼고 자신이 직접 본인이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번역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여러 시인들이 도와주고 뭐 너도 나도 여기저기 알려주지 않았다면 아마 노벨 문학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번역이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타고르라는 시인이 분명히 식민지 인도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은 인도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고 영국 유학생, 엘리트 계급에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고, 서양의 시적 전통과 문학적 관습들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타고르의 시들 중에서 특히 이제 똑같이 식민지였던 우리 한국에 알려진 시들 중에서 막상 식민지의 고통이나 비참함을 노래한 시는 생각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타고르가 식민지 문제나 한국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뭐 심하게 말하면 반동적이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동양 또는 아시아의 식민지 출신 시인들이 제국의 언어로 시를 읊어야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그건 오늘 우리 이야기의 주제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타고르는 동양에서 전 세계에서 추앙받는 시인이었고,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를 방문할 때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해서 일본에도 자주 들렀습니다. 잠깐 들른 적이 많지만 오래 머물면서 강연을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그런 활동도 많이 했고요. 일본은 5번이나 들렀는데 중국은 딱 한 번 방문했습니다. 1924년에
타고르가 남쪽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북쪽 베이징으로 쭉 이동하면서 여러 곳에 들러서 문인들도 만나고 강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요. 제국주의 일본에서는 이 식민지 시인이 정말 열렬히 환영을 받았는데 막상 중국에서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인파가 몰려들고 지식인과 학생인들에게 강연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인기가 좀 식어가더니 나중에 이제 베이징까지 올라갈 때는 아주 시큰둥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따지고 보면 타고르는 인도인, 동양인이고 중국도 동양이잖아요. 물론 일본도 동양이죠. 하지만 일본은 아서구, 그러니까 아류서구, 서구에 준하는 아시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진짜 동양이잖아요. 동양의 핵심이고 중화제국이었고요. 그런데 타고르가 중국에 가서 동양 정신을 이야기하고 동양 사상을 주창하니까 어라? 이거 좀 이상한데?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중국인들이 진짜 타고르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동양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1919년 오사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인들이 이 1924년에 타고르에게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오사정신,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였고 반침략 저항이었습니다. 또 오사운동을 기화로 해서 일어나기 시작한 신문화 운동이었고요. 민주화 과학이라는 모토였습니다. 서구화였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 중국이 나갈 길은 지금 사실은 서구를 따라잡고 서구를 넘어서고 적어도 서구를 막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동양 정신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고르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 열기가 순식간에 식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인들이 냉담해지니까 결국 타고르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는 없었죠. 이를테면 서양에서 했던 말들, 또 일본에서 했던 말들, 자신의 신념이기도 한데요. 그것과 딴소리,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래서 1924년 이 방중 때 중국을 방문할 때 루신도 타고르에게 아주 비판적이었고, 여기 사진 맨 왼쪽에 시인, 쉬즈모라는 시인인데요. 굉장히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만 이 타고르 방문 중에 쭉 여정을 같이 하면서 뭐 스캔들을 일으킨 것으로도 오히려 더 유명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중국이 또 달랐군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땠을까요? 동방의 등불이 이렇게 유명하고 교과서에도 실렸던 걸 보면, 자, 첫 번째, 타고르가 한국에도 왔을까요? 자, 바로 그 무렵 한국에는 이제 벌써 타고르 시집이 무려 3권이나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근대 시인인 안서 김억, 뭐 어쩌다 보니 김억 본인의 이름보다는 김소월의 스승으로 더 유명하지만, 이 김억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기탄잘리, 그다음에 원정, 동산지기, 그리고 신월, 초승달 이렇게 3권을 단행본으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이 식민지 출신 시인이었던 타고르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써 1916년에 타고르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진학문이라는 분인데요. 사진 맨 왼쪽에 있는 청년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언론인인데 나중에 친일파로, 그리고 해방 후 독재정권 시절에는 지금은 없어진 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 쉽게 말해서 재벌 총수 단체입니다. 이 집단이기도 하고요. 이런 기관을 만들어서 이끌었던 장본인으로 유명합니다. 타고르가 일본을 모두 5차례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1916년 7월 타고르가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 타고
딱 3년 뒤 요코하마에 있는 유명한 별장에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타고르가 오니까 동방의 시성 타고르가 오니까 문단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의 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막 쏟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르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날도 이제 도쿄에 있는 지식인, 작가, 교사, 학생, 뭐 그리고 외국인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일행이 이 타고르를 찾아왔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 학생이 2명 있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뒤에 이제 소나무를 보니까 별장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이제 정원 마당에 내려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2장의 사진에 진학문의 모습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 원본입니다. 타고르 독사진도 이렇게 잘 남아 있군요. 사실 일본에 이제 유학하고 있던 진학문과 이제 또 다른 청년 학생 이 2명이 이날 한 번만 방문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찾아와서 따로 면담합니다. 타고르와 조선인 학생만. 처음에는 이제 여러 일행들이 함께 와서 좋은 말씀 듣는 강연 같은 자리였으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조선인 학생이 따로 찾아와서 서로 속 얘기도 나누고 뭐 그랬겠죠. 그때 이야기와 장면들은 이 진학문이 나중에 잡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밝혀뒀습니다. 자, 이 진학문이라는 청년, 바로 이 사람이 진학문입니다. 자, 왼쪽 사진 중에서요, 이 진학문의 왼쪽에 서로 어깨를 걸고 있는 맨 왼쪽 사람이 바로 무정의 작가, 한국 최초의 근대문학 작가 이광수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앉아있는 아마 진학문과 같이 타고르를 만나러 갔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뭐 친했고 그래서 또 이런 사진을 남기기도 했거든요. 오른쪽 사진에서 이제 첫 번째가 진학문이고요. 두 번째는 심우섭, 좀 개구쟁이 표정을 짓고 있죠. 바로 소설가 시문의 맏형입니다. 상록수의 작가 시문, 그 큰형이 바로 심우섭입니다. 무정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신문기자 신우선이 바로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바로 이광수. 그리고 맨 오른쪽은 1910년대 이제 신문 편집계의 1인자고 또 번안 소설 작가였던 하몽 이상엽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진학문이라는 사람은 타고르와 처음으로 그것도 2번이나 직접 만난 최초의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따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독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한국인이고요. 자, 2번째 만남에서 진학문이 헤어지기 전에 타고르에게 정중하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뭐냐면 우리 조선과 조선인들을 위해서 타고르 선생께서 시 한 편만 좀 지어달라. 그러면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이겠냐. 꼭 좀 부탁한다. 그러니까 타고르가 아쉽게도 정중히 거절합니다. 나 바쁘다. 에이, 그러시지 말고 부디 간곡히 시를 받고 싶다. 그러면 요즘 내가 바쁘니까 나중에 써서 보내마. 좀 기다려라. 사실 뭐 얘기가 이쯤 되면 받기 힘들죠. 사실 이런 부탁하는 사람들이 뭐 전 세계에서 한둘이겠어요. 게다가 일본에 와서 지금 엄청나게 환영받고 있는데 식민지 출신 학생한테까지 신경 쓰기는 좀 어렵고 좀 살짝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시가 왔어요. 당장은 아니고 좀 한참 있다가요. 그래서 1917년 11월 최남선이 펴내는 청춘이라는 잡지에 작년에 이제 타고르 만났던 일, 타고르가 어떤 시인이고 어떤 시가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그때 타고르가 준다고 그랬던 시가 우리 잡지사에 진짜 왔다. 그래서 번역해서 이렇게 떡하니 실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자, 제목이 쫓기니의 노래라고 되어 있군요. 요즘은 흔히 이제 패자의 노래라고 번역하는데요.
어, 쫓기는 사람? 패자, 패배자. 과연 누굴까요? 이걸 이렇게 한국어로 읽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이 대체 누굴 떠올리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 식민지 조선인들, 나를 떠올릴 수밖에 없죠. 사실 이 시는 타고르가 정말로 조선인들을 위해서 새로 써준 시는 아닙니다. 일본 가기 전에 미국에서 출간된 시집에 벌써 실렸던 그 시 중에 한 편이에요. 타고르가 진짜로 이걸 이제 한 편 딱 뽑아서 조선의 잡지사에 우편으로 붙인 건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타고르의 시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뭐 새로 쓴 게 아니면 어때요? 또 시 뒤에 이렇게 길게 편집자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시가 있고 여기 들여쓴 요 말이 편집자가 쓴 말이에요. 진학문이 썼거나 아니면 최남선이 썼을 텐데요. 문장으로 보면 아마 최남선 같습니다. 이 청춘을 창간했고 청춘을 주도했던 편집자니까요. 이 말을 보면 진짜 타고르가 우리 청춘 독자들을 위해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시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우리도 믿어야겠죠? 자, 그런데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가 좀 이상하죠? 이렇게 타고르의 원시도 싫었고 한국어 번역도 나란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양새가 좀 많이 다르죠? 자, 원시부터 볼까요? The Song of the Defeated. 제목은 쫓긴 defeated, 패배한 사람들, 쫓기는 사람들의 송, 노래. 그러니까 잘 번역했군요. 그런데 몇 줄인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행으로 된 시네요. 이것부터 틀렸습니다. 타고르의 원시는 원래 6행입니다. 6행이에요. 그걸 애당초 잘못 옮겼네요. 그런데 한국어 번역시는 6행이고 8행이고 간에 완전히 달라졌죠. 이 정도라면 소설도 아니고 시번역에서는 완전히 무가치한 오역입니다. 원시의 형태 자체를 완전히 파괴했으니까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 오역이면 어떻고 엉터리면 좀 어때요? 타고르가 시를 보내왔다잖아요. 세계적인 시성 타고르가 식민지 조선을 위해서 시를 진짜 보냈잖아요. 그것도 패자의 노래, 쫓기니의 노래잖아요. 이렇게 감동적인 명장면이 또 어디 있겠어요? 조금 오역하고 틀리면 어때요? 좀 많이 틀려도 괜찮아요. 식민지 조선인, 우리 한국인들을 울리고 보다듬어 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럼 된 거죠. 충분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그게 오역이라서가 아니라 이 멋진 풍경, 이 멋진 시가 지금까지도 완전히 잊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민지 시인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보내는 이 멋진 장면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안타깝게도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범이 바로 동방의 등불이 너무 유명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동방의 등불이 대체 뭔가 하는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제가 왜 가짜 타고르라고 제목을 붙였는지 바로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